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을 만나 뵙게 될 건데 바로 연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회장님. 돌빈이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돌빈님은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하시고 예. 시청자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왜요? 예. 저한테 연초에 해준 약속 혹시 좀 지켜주실 수 있나 해서. 잠깐만, 어떤 거였었죠? 내가 100만이 넘으면. 네네네. 그 다음에 돌아오는 명절은 집에 보내주겠다. 애기 얼굴도 좀 볼 수 있게 허락해주고. 네네. 오랜만에 가족 한번 잠깐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을지 해서요. 그럼요. 제가 차 대기시켜놨고요. 롤스로이스로 지금 대기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죠? 네, 맞습니다. 롤스로이스. 우리 아들 검빨간지 땄어요. 진짜 보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동네꼬마님이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 안 듣고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볼 거니까 한번 네네. 이야기 들려주시고 끝나자마자 밖에 대기시켜놓은 롤스로이스 소거든요. 손대 좀 고급 소라서 그거 타고 좀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근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서고 있는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다면 젊은 나이죠. 30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고 있으니까. 젊다면 젊은 이 나이에 그래도 사업을 꽤나 여러 개 하고 있었어요. 이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삼겹살집 하나, 그 다음에 PC방 2개, 카페 하나 이렇게 4개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카페 개념은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죠. 약간 다방 느낌이 더 강했죠, 그때는. 이렇게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똘비가 어디서 돈이 갑자기 뿔꺽 나와가지고 사업체를 이렇게 4개를 돌릴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똘비가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집이 부유했어요. 이게 동네에서 방귀를 뿡뿡 끼고 다닐 만큼 부유했던 건 아니지만 돈이 상당히 그래도 있는 집의 아들이었고 이게 조금 불행이란 불행인데 아니 불행이죠. 어머니가 어려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본인이 24살 그때 됐을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병환으로. 그러면 어리잖아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정말 친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영민이 삼촌이라고 할게요. 영민이 삼촌이 이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 그 다음에 장지를 어디로 할지 이런 걸 전부 다 옆에서 싹 도와주셨대요. 어린 똘비한테.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상속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싹 교통정리를 해주신 영민이 삼촌이 있어가지고 이제 똘비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려받은 재산에서 상당 부분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땅도 좀 있었고 돈도 좀 있었는데 밑에 한 6살 차이 나는 약간은 늦둥이죠. 여동생이 또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똘비랑 여동생 둘인데 이 영민이 삼촌이 교통정리를 해줄 때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영민이 삼촌한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내가 혹시나 조금 건강 때문에 거시기 하거들랑 내 장남한테 일단 재산을 다 줘라. 둘째는 아직 그때 미성년자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첫째가 그래도 집을 잘 이끌어갈 놈이다. 저놈아한테 주고 저놈아 잘 살 수 있게 만들고 둘째 시집갈 때쯤 해가지고 재산도 좀 넘겨주고 할 수 있게 네가 교통정리를 좀 하는 걸 도와줘라. 아버님이 이렇게 미리 부탁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제 건물이랑 이런 걸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민이 삼촌이 직업이 변호사예요.
직업도 변호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있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대요. 직업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중이 떼중인 사람보다도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면은 그래도 돈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보도 많고 조언을 구할 곳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물려받은 상가 건물 그 자리에다가 어떤 분을 통해가지고 이 삼겹살집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삼겹살집을 하나 낼 수 있게 도와주고 PC방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똘비가 지금 이 시스템 체계를 갖춘 거예요. 삼겹살집에 PC방에 카페. 자, 30대 중반에서 후반 막 넘어가는 이 나이에 똘비가 빚 없이 이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돈을 꽤나 짭짤하게 괜찮게 만지고 있죠. 그리고 여동생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를 들어서고 있는 나이인데 여동생이 그래도 학교도 잘 졸업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빨리 보내야겠다. 똘비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똘비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일에만 미쳐가지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면서 얘 이름으로 좀 집도 하나 해주고 뭐 혼수도 내가 다 해주고 돈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똘비가. 그런데 여동생이 잘 다니던 회사를 어느 날 때리치더랍니다. 자기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응원해줬대요. 뭐든 열심히 해봐라.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뭐 잘 다니던 회사를 때리치고 한 6개월 좀 넘게 꼼지락꼼지락 뭘 하고 돌아다닌 것 같더니 하루는 삼겹살집에 본인이 일을 보고 있었는데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야야 여동생은 미영이라고 할게요. 미영아 왔어. 야 뭐 밥 먹었어. 그러니까는 오빠 일 언제 끝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급한 일은 거의 다 끝났어. 애들 시키면 되는데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한쪽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여동생하고 한쪽 가서 얘기를 좀 했대요. 미영아 왜 그래? 그러니까 오빠 그게 아니고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래요. 오빠 나 1,000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1,000만 원 줄 수 있지. 당연히 줄 수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네가 갑자기 그 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 나도 좀 투자도 좀 하고 할 게 좀 있어서 오빠 내가 나중에 상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묻지 말고 나 1,000만 원만 좀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고 또 뭔가를 해본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람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되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니까 선뜻 1,000만 원을 내줬대요. 여동생이 그렇게 삐뚤어졌던 사람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딱 내주고 한번 잘 버텨봐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라. 항상 세상 살면서 네 편은 한 명 있다는 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따독이면서 여동생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한 2달도 채 못 됐을 때 여동생이 또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뭐 요즘 연락을 잘 못했다. 어쩐 일이야? 전화로 하지. 그러니까는 또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나 1,000만 원만 더 주라고. 그래서 야 미영아 1,000만 원이 너 작은 돈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의 20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000만 원하고 20년 전 1,000만 원은 달라요. 지금보다 훨씬 값어치가 커요. 그럼요. 예. 그런데 거의 뭐 2달 텀을 두고 1,000만 원씩 빨대를 꽂으려고 하니까 야 미영아 네가 무슨 일 하는지 오빠한테 상세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미영이가 아니 오빠 나 믿고 좀 주라고. 아니 이거는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시밭길로 가고 있는지 오빠가 그 정도는 봐주겠다고. 오빠 지금 이렇게 장사하니까 오빠가 그래 너보단 잘 아니까 말해봐. 그러니까 미영이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래요. 나도 자존심이 있다. 나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일이 잘못돼서 필요한 돈이 아니다. 지금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더래요. 오빠 나도 돈 조금 갖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 권리 있다. 알아. 너 시집갈 때 너 제대로 된 삶을 산다 딱 보였을 때 오빠가 이건 당연히 네 몫을 줄 거야. 옛날부터 오빠가 이건 얘기했고 너도 알고 있는 사안이잖아. 그러니까는 알고 있다고. 오빠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빨리 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래요. 이유는 말 안 해요. 1,000만 원을 또 줬대요. 그렇게 또 2달이 채 못 됐을 때 또 오더랍니다. 여동생이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똘비가 촉이 있어요. 이제는 본인도 이제 장사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면서도 옆에서 영민이 삼촌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안 좋은 애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안 좋은 사람, 전문 직종의 사람 두루두루 사람이 다 알고 지내야 된다고 영민이 삼촌이 이렇게 조언을 많이 주셨대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미영아 지금 네 패턴은 잘못됐어. 오빠가 이 돈은 지금은 못 주겠어. 딱 얘기를 하니까는 막 뭐 속된 말로 발광을 하더래요. 미영이가 막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오빠가 왜 지야 하면서 막 온갖 소리를 지르고. 근데 딱 이 여동생 행동 패턴을 보니까 이거 지금 뭐 다단계를 하고 있든 아니면 어떤 제비한테 홀렸든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1000만 원 줄게 하고 1000만 원 딱 주니까는 오빠 고마워서 딱 가더래요. 여기서 똘비가 무슨 생각을 했냐. 지금 내가 아무리 얘를 다그치고 가르치려고 해도 여동생 귀에는 그 어떠한 소리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똘비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1000만 원을 줬어요. 주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냐. 자기가 PC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PC방 중에 하나가 꽤나 사람들 유동인구가 조금 있는 그런 곳에 하나가 위치한 게 있었는데, 여기가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술잔치가 열리는 그런 동네예요. 유흥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다 보면은 특히 밤에 주취자들 문제가 좀 있었대요. 술 취해가지고 좀 진상 피는 양반들. 이러한 양반들을 때려잡아주는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룸사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한 명 있었대요. 예. 근데 이 사장님이 맨날 추리닝 차림에 밑에 동생들 다 일 시켜놓고 밑에 소위 말하는 똘마니 한 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한 게임 고수도 하고 한 게임 포카 있잖아요. 밤새 그거 치고 논대요. 뭔 일 있으면 전화 이렇게 받고. 예. 근데 그분이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PC방에 조금 난동이 벌어지면은 싹 정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똘비가 알바한테 지시를 해놨대요. 야, 그 돌비 사장님 오거들랑 돌비 사장님 거는 돈 받지 말라고. 그냥 정액제 항상 그냥 시간 빵빵하게 넣어놓으라고. 그리고 컵라면이 됐건 뭐 군것질거리 하시면은 그냥 돈 받지 말라고. 그분 거는 그냥 받지 말라고. 기영코 준다면 받고 그 외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암암리에 공생관계가 이루어진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영민이 삼촌, 그 변호사 삼촌한테는 안 갔냐. 이런 거를 부탁하기엔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고, 그 삼촌한테 안 가고 게임방 그분한테 가가지고 형님 담배 한 대 피우시죠. 그래가지고 뒤에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대요. 거기가 담배를 쫙 피면서 형님 다름이 아니고 밑에 있는 동생들 중에 똘똘한 놈 하나 뽑아서 제가 부탁하면은 사람 뒤에 한 번만 밟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너 뭔 일 있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서 여동생이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액수는 자세히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꽤나 큰 액수를 이렇게 연달아서 부탁을 하는데 애가 눈이 뒤집어져 있더라 얘기를 하니까는 야, 그거 제비한테 지금 작업당 안 해봐 별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제가 급하게 부탁을 하면은 바로 한 명 튀어나올 수 있게 스탠바이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근데 그 동생 일 시키는 동생 용돈은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 한 명을 스탠바이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게 뭔 타이머네요. 타이머. 또 2달이 채 못 됐을 때 여동생이 또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동생 딱 보자마자 얼씨구나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한쪽 가갖고 형님 제가 운영하는 그 삼겹살집 아시죠? 예. 저 거기로 그 동생 한 명 붙인 거 사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신 야 1시간 정도만 시간 좀 끌고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 끊고 여동생이 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야 내가 고기 좀 내줄 테니까 고기 좀 먹어라 하면서 고기 내주고 일부러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딱 뭐 하는 척 시간을 끌었대요. 한참 시간을 끌고 쓱 보니까는 저 멀리 그 형님이 보낸 동생 같네 라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와갖고 한쪽에 서 있더래요. 길 건너편에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예 형님 그러니까 그 동생 뭐 어떻게 생겼고 지금 그 앞에 가 있다고 하니까 누구 쫓아가면 돼. 그래서 형님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제 앞에 그 여동생 거기 쫓아가면 된다고 말 좀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끊은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 앉아갖고 야 무슨 일이야. 오빠가 또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러니까는 오빠 또 글더래요. 그래서 돈 얘기만 하지마. 너 무슨 일인지는 나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기 전까지 돈 얘기하지마. 그러니까는 오빠 이젠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나 다 왔거든. 오빠 1000만 원만 더 줘. 글더래요. 그래서 야 이 가시네야 너 회사 다녀봤지? 너 1000만 원 모으려면은 쉬워 안 쉬워? 오빠라고 1000만 원이 지금 우습겠냐? 야 오빠 밤에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 보면 안 불쌍해? 해줘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슬슬 눈가에 불을 켜기 시작을 하더래요.
오빠 그 돈 다 가져다가 오빠만 배불리 살고 동생도 한번 일 좀 해보겠다 하면서 또 막 읊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야야 됐어 됐고 너 기다려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1,000만 원 현금을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차에 일부러 준비한 게 있었어요. 딱 뭉치 딱 꺼내다 앞에 탁 던져줬대요. 1,000만 원이다. 이거 현금 오빠 지금 이거 가게 싹 수금하고 오빠 돈 돌릴 돈 너 주는 거니까 너 이제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네가 번듯하게 무슨 일이다 뭐 결혼을 하겠다 정확하게 좋은 거 아니야 오빠 찾아오지 마 이런 걸로 알았어 하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봉투를 열더니 돈을 딱 보고 오빠 고마워하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저 길 건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고개로 돌려갖고 신호 보내는 거 있죠? 고개 탁탁 하면서 쫓아가라고 하니까는 뒤를 싹 밟으면서 가는 게 보이더래요. 한번 보자 하고 한참 기다렸어요. 한참 거의 아침 6시가 다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대요. 안 자고 있었으니까 밤일을 하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예 형님 저 그 어디 형님이 일 시켜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 제가 이렇게 따라서 왔는데 말입니다.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가면은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택단지요? 그러니까는 예 상당히 부촌 같았습니다. 그 주택단지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한 2-3시간 정도 머무르시다가 나와가지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 허름한 또 건물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계시다 나와서 최종적으로 댁에 들어가신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왜 물어봤냐? 여동생 집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다 잡아줬었으니까 집을.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어딘데요? 그 집으로 보이는 곳이 어딘데요? 그러니까는 완전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 낙후된 그런 고시원 같은 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간 곳들을 정확하게 그럼 주소를 찍어주라니까 안 그래도 정리를 싹 해놓은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문자로 싹 넣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정보들을 보면서 똘비가 시간을 내서 낮에 다 가봤대요. 거기를. 왜냐? 지금 똘비가 가장 의심하고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불법 다단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제비, 작업 쳐가지고 돈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얽혔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 의심을 하면서 돌아다녔대요. 처음으로 간 부촌, 딱 그 부촌을 봤더니 여동생이 들어간 집이 제일 큰 집이었대요. 보니까. 야, 여기는 집을 진짜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사는구나 싶었대요. 조경도 진짜 끝장나게 좋았고 야,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주택들이 한 5-6개 더 보이는데 이 주택들도 상당히 삐까번쩍하니 좋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대체 얘가 왜 들어갔을까? 참 희한하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다는 그 건물, 거길 가봤는데 이 건물은 그냥 거의 빈 건물이에요. 되게 낙후된 건물이었고 여기서 얘가 들어가서 뭐 할 게 없는데 하면서 건물 여기저기 문 열어보려고 했는데 다 잠겨져 있고 도대체 얘가 뭐라는 걸까? 답이 안 나오더래요. 참 이거 희한하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으로 한번 가보자. 그 집을 가봤더니 진짜 고시원처럼 생긴 진짜 낙후된 거기 여동생이 사는 게 맞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동생 차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사네. 아직은 안 나왔나 보네. 차가 있는 거 보니까 하고 그냥 갈까 말까 하는데 진짜 타이밍 끝내주게 여동생이 내려와서 차를 타더래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뒤를 한번 따라가 봤대요. 똘비가 쭉 따라가니까 처음에 갔던 그 부촌 있죠. 그 주택단지 거기에 차를 대고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본인 차를 한쪽에 대놓으면 너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차를 일부러 저 멀리다 대놓고 조금 걸어와서 멀찌감치서 보고 있었대요. 2시간, 3시간이 지나 여동생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한참 더 있다가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더래요. 야, 이거 패턴 웃기다.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동생아, 어떻게 일은 잘 처리했니? 그러니까는 일 다 봤다고. 그러면 그 돈 뭐 아직 네가 갖고 있어? 아니 오빠가 딴 게 아니고 오빠 한 3일만 잠깐 그 1,000만 원 다시 쓰고 돌려줄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1,000만 원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돌아다닌 곳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 1,000만 원을 썼다고 얘기를 하면은 돌아다닌 곳 중에 지금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떠본 거래요. 오빠가 지금 1,000만 원 다 입금할 곳에 입금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없다고.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러면 너 지금 어디니?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더래요. 나 지금 어디 타 지역에 나와 있다고. 미영아 너 오빠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오빠한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네 차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는 뭐가? 야, 너 개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봐. 네 차 앞으로 나와. 나 네 차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오빠 나 뭐 차만 거기에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일 때문에 막 또 거짓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 내가 지금 너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지금 내가 하는 소리인데 어디 나한테 영어를 썰을 풀고 있어 지금. 안 기어내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화기 넣고 얼마나 크게 질렀는가 아마 그 건물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수화기가 아니고 울려서 여동생이 쭈뼛쭈뼛 내려오더래요. 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 여동생이 내가 여기 있는 거 오빠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거 나 말이고 똑바로 얘기 안 해? 너 어디 있다 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나 일 때문에. 무슨 일? 어이구. 네가 무슨 일?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갑자기 막 울더래요. 야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오빠. 진짜 나도 이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이상한데 돈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개 같은 소리 그만하고 내가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진짜 네가 동생이고 내가 걱정돼서 알아봤는데 너 저쪽 어디 그 근방 그 주택 거긴 왜 매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빠 그걸 어떻게 알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됐고 너한테 내가 동의를 구할 생각은 없고 지금 가서 내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너랑 무슨 관계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야 쓰겠다. 너 올라가라. 그러니까 얘가 막 바지끄레기를 잡고 빌더래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거기 소리를 막 지르니까는 여동생이 차근차근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빠가 바라보면 내가 미친으로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너는 미쳤으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한테 남은 사람이라고는 오빠밖에 없지 않냐고. 오빠마저 없으면 나는 진짜 세상 살기 너무 두렵고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나 건강하니까 개소리 그만하라고. 그러니까는 오빠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는 진짜로 유명한 A라는 종교 거기에 사제분이 계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다고. 그분은 진짜로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진짜 신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고. 그래서 참 너 풍년이다. 읊어봐라. 그러니까는 그분이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리는 뚜껑이 확 열리더래요. 이야. 기껏 한다는 게 사이비 같은 곳 가가지고 돈 빨리고 빨래질 당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오빠 아니다고. 그 돈 거기 들어가면은 내 돈 정확하게 딱딱 있다고. 이게 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그렇게 치성만 드리고 어려운 일들이 다 끝나면 내가 다시 가지고 나오는 돈이라고. 오빠 진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 진짜 돌았나. 그래갖고 야야야야 그 네가 말하는 그 사제라는 양반 내가 그 면상 한번 보자. 나랑 얘기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오빠도 한번 만나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가자. 그러니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빠 내가 전화할게. 일단 오늘은 좀 돌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참 더 얘기하다가 돌아왔대요. 돌아오고 나서 다음날 여동생한테 바로 전화가 왔대요. 한번 미팅을 하자고. 그래서 야 잘됐다.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는 그 집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여동생 태우고 놀러 갔대요. 딱 차를 대고 그 집을 들어갔답니다. 집을 딱 들어가니까 야 정말 그 부잣집의 상징이 있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택에 부잣집의 상징이 무엇일까?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답니다. 진짜 부잣집은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2층짜리 집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돈이 많긴 많은가 보다.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네. 딱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손님이 오더라도 집에서는 조금은 편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 딱 있더래요. 집인데도 백정장, 그것도 흰색 백정장을 진짜로 쫙 빼입은 어떤 남성분이 딱 계시는데 째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다가섰대요. 근데 옷도 옷인데 몸도 슬림하니 나이는 한 50대 정도로 보였대요. 그런데 진짜 잘생긴 50대 있잖아요. 20대 여성도 보면은 설레겠다 싶을 정도로 잘생긴, 정말 잘생긴 남성분이셨대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이 되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먼저 악수를 청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악수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말씀 들었습니다.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소파에 앉았대요. 여동생 옆에 앉고 막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웃으면서 그 여동생분하고 참 하늘이 이어주니까 알게 되었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들은 게 있고 도우라는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왔다. 너무 외로워질 것 같아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내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선뜻 따라준 여동생분이 참 대견하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됐고 돈 돌려주십시오. 더 이상 일 안 키우려니까 돈 돌려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돈은 돌려드릴 겁니다. 여동생분이 얘기 안 하던가요? 이 돈은 돌려드릴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코웃음을 팽 친 거예요. 돌려줄 돈이라고요. 언제예요?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러니까는 아니요. 올해 안에 돌려드릴 겁니다. 올해 안에 모든 것들이 지나갈 일들이 지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돈은 전액 돌려드릴 돈입니다. 굴도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 어디 있는데요? 누구 계좌에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씩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시죠. 굴도래요. 따라서 갔대요. 따라서 가니까 방 한켠에 작은 사이즈의 금고가 한 6, 7개가 쫙 놔져 있더래요. 그러던 여동생한테 자 본인 거 금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는 뭐 세 번째 걸 가리키면서 이거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압니까? 그러니까는 모르시죠. 사장님은 모르시죠. 자 제가 돌아서 있을 테니까 금고를 열어보십시오 하고 돌아서 있더래요. 여동생이 다이얼 돌리고 해가지고 금고를 딱 열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돈이 딱 쟁여져 있더래요. 여동생이 되게 당당하게 오빠 이것 봐. 오빠 이제 오해 풀렸지? 진짜 나 오빠를 위해서 한 거라니까. 이 돈을 이상한 데 쓴 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으니까 돈 빼. 그러니까 여동생이 안 돼 오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고 나발이고 치고 됐으니까 야 내가 돈 갖고 간다 하고 돈을 막 가져가는 여동생이 또 눈에 쌍도를 키고 또 이제 직병을 하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야 알았으니까 닫어. 야, 이 돈 어차피 미영이 네 거니까 니 알아서 해. 닫어. 딱 닫고. 그 사제분 이 돈 꼭 미영이 주시고요. 미영아, 너 이 돈 못 받아 그 오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이 돈 못 받으면 앞으로 오빠 얼굴 볼 생각도 하늘들 말고 앞으로 오빠한테 돈이 10원도 더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니도 미쳤네. 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유, 나 갑니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제분이 잠깐만요 하고 잡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공감합니다. 100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어쩌다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상세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내고 나가셔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잡는 거니까 시간만 조금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너무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말해봐. 그러니까는 2층에 자기 기도방이 있대요. 거기에 가서 그러면은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드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도 이해를 하게 되실 것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이비 자식들 진짜 뭐 주댕아리만 살아있네. 가봅시다 하고 거실로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일해주는 그 이모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사로 보인 남성분도 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을 딱 누르더래요. 딱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바로 쫙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손짓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시라고 손짓으로 이렇게 딱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들어가니까 여동생이 오빠 먼저 올라가고 우리 사제님 바로 올라가실 거니까 오빠 먼저 올라가 있어. 올라가면 또 안내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러라 하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싹 닫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닫히는데 여동생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여동생하고 딱 단절이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다 닫혀갈 때쯤 엘리베이터 문도 되게 천천히 움직였대요. 여동생이 무표정하게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점점 닫힐수록 애가 얼굴이 미소가 씩 퍼져서 입이 쫙 찢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진짜 뻥쳤대요. 얘가 지금 미쳤나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근데 문이 더 닫힐수록 애가 미소만 짓는 게 아니고 눈가까지 찌푸리면서 웃다가 문이 거의 다 닫힐 때쯤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고 이제 고요해졌대요. 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금방 올라가겠지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가 안 열리더랍니다. 순간 아차 싶었대요. 똘비가 아차 싶어서 엘리베이터 여기를 손으로 앞을 팡팡팡팡 쳤대요. 어이 하면서. 왜냐면 안에 버튼 자체가 없었대요. 뭘 누를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없었고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이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아무런 콜백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꺼냈대요. 핸드폰 그 가로 본능이라고 그걸 쓰고 있었다는데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보니까 전화가 안 터지더랍니다. 이거 뭐야 싶더래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문이 딱 닫히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 느껴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안 움직였다 싶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거예요. 양쪽으로. 야, 이게 뭘로 만드는지 몰라도 진짜 꿈쩍도 안 하더래요. 진짜 꼼짝없이 갇혔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제는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뭐 제 상상 속에서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의 엘리베이터는 발로 차면은 좀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판도 좀 얇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엘리베이터를 차보니까 왜 엘리베이터 문이 그렇게 육중하게 천천히 닫혔는지 이해가 되더래요. 진짜 두꺼운 쇠철판을 차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더래요. 막 차는데 야, 이거 뭐 됐다, 나 여기 안에 갇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싶더래요. 그렇게 한참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결국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본인 생각에 이렇게 한참 있으면은 문이라도 열리든 아니면 인터폰이라도 나오든 무슨 소리라도 나오든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누구 하나 말을 걸지도 않고 본인을 그렇게 놔두더래요. 핸드폰의 시계는 돌아가잖아요. 이게 안테나가 끊어져도. 거기 하루 반나절 정도 갇혀 있었대요. 시간으로는 거의 한 36시간 정도. 야, 배도 고프지. 소변은 중간에 한번 너무 매려가지고 한쪽에다 결국 실례를 좀 했고, 소변은 냄새도 나지. 이게 공기가 잘 안 통하나 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찝찝한 느낌 들지 미쳐버리겠더래요.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한 번씩 자기가 주기적으로 그 발광을 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정신적으로. 좌절해서 앉아있다가 막 발로 차고 쌍욕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다가 또 지쳐서 주저앉아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배를 막 부여잡고 옆으로 누워있다가 다시 발로 차고 반 미친놈이 되더래요. 이게 36시간이면 충분히 사람이 반쯤 돈대요. 그렇게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니까 불이 켜져 있었대요, 실내가. 불이 딱 꺼지더랍니다. 불이 딱 꺼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시간마저 못 보면은 진짜 내가 미칠 수도 있겠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극도의 두려움이 밀려오겠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불이 꺼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마저 꺼졌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소리도 안 들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 배는 너무 고파. 목도 너무 말라. 공기는 탁해. 미칠 것 같더래요, 진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순간은 본인이 거기서 미쳤던 것 같대요. 예. 그렇게 갇혀 있는데 갑자기 살짝 드덩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더래요. 위로 올라가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진짜로 문이 쫙 열리는데 불빛이 한참 만에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딱 그 백정장 입으신 그분이 진짜로 신이 강림하는 것처럼 딱 서 있고 그 뒤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러고 이제 누워 있었대요. 힘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는 손짓을 하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 남성분들이 부축을 해주더래요. 근데 똘비가 여기서 발광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감사했대요. 빛이다. 바깥으로 날 빼준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날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대요. 와. 바깥으로 딱 빼고 밝은 데 앉아있는데 막 눈도 부시고 죽겠는데 앞에 죽을 하나 놔주더래요. 물하고. 이거를 진짜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그렇게 막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자, 나랑 얘기를 좀 한다고 하지 않았냐,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 기억합니다. 근데 저 집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대요, 절로. 그러니까는 당연히 보내드리죠. 당연히 보내드리는데 저랑 충분히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보내드릴 겁니다. 글도래요, 나긋나긋하게. 근데 똘비가 이제 막상 나와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사람 마음이 또 변한대요, 이게.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약속하셨는데 또 그러신다. 참 어떻게 그러실까? 그러면서 옆에 우리 초를 꽂는 촛대 있죠? 우리 중세 영화 보면 이렇게 3개로 쫙쫙쫙 위로 올라오고 그거를 거꾸로 잡더니 머리를 갖다 뜯어버리더래요. 머리가 치다 보니까는 찢어졌나 봐요, 두피가.
피가 꽤나 뚝뚝뚝뚝 나더랍니다. 이게 사람 심리를 이분이 전달해줄 때 진짜 리얼하게 묘사를 해주신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갇혔을 때는 분노, 그 다음에는 좌절,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나왔을 때는 희망, 그리고 지금 딱 맞으면서 느끼는 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딱 맞으니까 피를 딱 보는 순간 현실이 직시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갇혀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류의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정말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때려놓고 다시 제자리에 그 촛대를 딱 놓고 대화 나눌 거죠?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아니요, 저랑 바로 얘기를 나누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 조금 도와드릴 거예요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교리 같은 거를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상한 교리 같은 거를 배우는 시간 동안은 본인이 못 느꼈는데 나중에 본인이 추측을 하는 바로는 분명히 본인이 먹은 물에 타서는 안 될 약도 탔다라고 본인이 확신이 된대요. 그렇게 사람을 시간을 갖고 거의 세뇌를 시킨답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이런 사이비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그 안에 갇혀 있었을까? 좋기 열흘은 넘었다고 합니다. 좋기. 감금돼 있는 거예요, 똘비가 지금. 그렇게 거기서 감금이 돼가지고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2층에 이러고 있다가 참고로 2층하고 1층을 연결해주는 거는 그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계단도 없대요. 이게 없는 건지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창문도 다 막혀있고 그래서 소리가 밑에서 워낙 크게 나니까 교리 공부하다가 뭔가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때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나더니 본인 이름을 누가 되게 크게 부르더래요. 똘비 여깄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똘비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했던 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칠 것 같잖아요. 진짜로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정도 고민하다가 그 소리를 외쳤대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공포심이란 게 그렇게 무섭답니다. 여기서 내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는데 만약에 이게 페이크였다, 아니면은 나를 못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간다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참 그 순간까지도 그 본능적 공포심에 100번 1000번 고민하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한번 딱 내질렀는데 그때부터는 폐가 터져 나가고 목이 찢어지고 내 혓바닥이 불어 터져도 상관없으니까 최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을 했대요. 막 울부짖으니까 밑에서 진짜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진짜 멀대로 부시나 몰라도. 그러더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이제 드디어 나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4명 정도의 사람이 내리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영민이 삼촌이었어요. 변호사 삼촌이 딱 보이는데 똘비가 다리가 풀썩 그냥 풀리면서 주저앉더래요. 그냥 앉았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멍해지더래요. 진짜. 그러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삼촌 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 삼촌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다시 들어가는데 진짜 오줌 지릴 뻔했대요. 진짜. 와, 그 공포심을 뚫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삼촌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삼촌이 일단은 마음 좀 추스리라고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주시더래요. 너 이제 안전해, 고생했어, 이제 그런 일 안 겪어도 돼, 다독여만 주시고 무슨 일 있었냐, 너 왜 거기 있었냐, 아무것도 안 물으시더래요. 본인이 정신을 차리는 데는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왜 그랬냐, 이것도 나중에 삼촌이 해준 얘기지만 네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약기운이 빠져야 정신을 차리지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충분히 약기운이 빠지고 본인이 정신을 차리는데 근 일주일 걸렸대요. 이야. 마음을 추스리고 삼촌하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웅크리고 그냥 혼자 앉아있었고 똘비가 거기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똘비가 운영하는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게들, 카페, PC방, 그 다음에 삼겹살집에 누가 그날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냐? 여동생이 출근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동생이 출근을 해서 오빠가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일단 일들 열심히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동생이. 그렇게 해서 그 여동생을 직접 본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삼겹살집.
PC방이랑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서 본인 가게인 것처럼 관리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런데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네. 그냥. 그런데 이 삼겹살집에 매니저가 있었어요. 알바 말고 매니저. 동생이었는데 진짜로 오랫동안 아끼고 이뻐했던 동생이었고 똘비도 여행도 가고 이렇게 쉬러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매니저 동생이 PC방, 카페까지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싹 일을 봐줬어요. 그런데 똘비가 항상 알게 모르게 항상 이 매니저한테 회사 일을 시킬 때면은 암호처럼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하와이는 꼭 한번 가야지. 네가 매니저 하면서 우리의 암호는 하와이다. 이게 우연찮은 계기로 둘이 만들어진 일종의 암구어였대요. 네. 근데 이 매니저가 이 여동생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와서 돈 얘기한 것도 조금 들어서 알고 있고 갑자기 사장님이 안 나온다고? 이 양반은 독감에 걸려도 어디 총을 맞아도 부여잡고 나올 양반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 의심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 저기 우리 사장님 뭐 어디가 편찮으셔서 어디에 뭐 그럼 입원하 계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 나갔다고. 예. 뭐 국내에 지금 안 계시는 거냐고. 한국에 없다고. 외국 나갔다고. 한참 있어야 돌아오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매니저님 알바생들 좀 싹 갈아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데 느낌이 이거 쎄하더래요. 진짜 쎄하더래요. 그래서 매니저가 영민이 삼촌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민이 삼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PC방이랑 여기저기 좀 뒤져보니까 그 고급집 있지 않습니까? 그 갇혀있는 거기까지 그 페인 아저씨 그 맨날 와있는 그 아저씨 통해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다 들은 게 있다. 근데 이거 보통 일 아닌 것 같다. 근데 나는 잘려서 못 움직이겠으니까 변호사님이 한번 움직여주셔라. 이 변호사분이 저는 변호사면은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법조인은 항상 이렇게 정의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패, 건달, 들의 변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아신대요. 그리고 변호사분들의 또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누군가 나한테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 변호를 하려면은 이 의뢰인이 절대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대요. 예. 그럼 제대로 변호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직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감추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눈이 많이 트인데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내가 캐치를 못하면 제대로 된 변호도 못하고 그냥 나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민이 삼촌이 여동생을 만났대요. 여동생도 영민이 삼촌을 알거든요. 예. 안 본 지는 엄청 오래됐어도. 미영이 너 완전히 이제는 진짜로 정말 이쁘다. 오랜만이다. 똘비 어딨니? 그러니까 오빠 외국 갔다고. 왜? 뭐 어디 아파? 뭐 놀러 갔어? 그러니까는 아파? 놀러 갔어? 아파가 이 양반한테 누가 지금 찔렀네. 이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여동생도. 그러니까는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 되게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분이 자기가 일을 이렇게 봐준 소위 말하는 뭐 건달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장님 중에 한 분한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니까는 이거 하나만 조금 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 그쪽 내가 누구 변호할 때 신경 좀 쓰겄어. 그렇게 해가지고 뒤를 밟아가지고 똘비가 겨우 나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똘비가 나왔잖아요. 그 사단이 나고 여동생을 잡으러 갔어요. 영민이 삼촌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혹시 여동생 있으면은 어디로 튀나 못 튀게 좀 잡고 조금 이쪽으로 모시고 와라 그랬는데 딱 거기 뒤집어지고 나서 갔더니 여동생은 튀고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대요. 삼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동생을 뭐 제가 고소를 한다 한들 이걸 어떻게 또 입증을 해야 되고 제가 이거 일단 신고를 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삼촌이 얘기를 하더래요. 삼촌도 좀 알아봤는데 걔네들 사입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돈 받고 움직이는 애들이고 너 지금 가가지고 만약에 걔네랑 다시 얽히잖아. 그럼 걔네가 분명히 너 지금 약 먹은 거 그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질 거거든. 너 협박할 거라고 걔네들이. 그럼 너도 안 좋다고. 너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거. 삼촌이 알아봐 줄 테니까 너 치료받고 이거는 삼촌이 따로 부탁해놨으니까 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삼촌을 믿고 치료를 했대요. 이것도 내가 모르고 이런 약에 됐어도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사람이 지금도 힘들대요. 후유증이 있답니다. 치료를 받고 뭐 하고 했는데 여동생은 결국은 행불이 됐어요.
그런데 똘비가 여동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잖아요. 그래서 찾으려고 그 돈까지 써가면서 막 했는데 여동생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고, 돈까지 썼는데 찾을 방법이 없을 때는 딱 2개래요. 2개. 그냥 밀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빠져나갔든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랍니다. 네, 여동생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고, 그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추후에 검거가 됐는데 죄명은 사기로 검거가 됐대요. 사기. 여동생도 보아하니까 이게 처음에 사기를 맞을 뻔하다가 얘네들이 무슨 일 하나를 알면서 여동생이 그쪽에 붙어버린 케이스더라고요. 이건 추측이에요. 여동생을 못 잡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동생이 처음에 1,000만 원씩 빌린 거 있죠. 그것도 필요해서 빌린 게 아니었어요. 오호. 오빠가 뒤를 밟아주길 바랬던 거고, 오빠가 뒤를 밟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술술 불면서 오빠가 그 집을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거고, 오빠가 그 집에 들어가고 오빠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순간 여동생은 이 오빠가 가진 모든 게 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오빠가 행불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은 여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내게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삼겹살집 출근하기 시작한 거고, 결국은 돈이었어요. 물려받은 모든 거를 다 갖고 싶었던 여동생의 욕심. 그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소름이 돋더래요. 여동생한테 이렇게 자기가 탄을 맞을 줄이야. 그래서 어찌됐건 참 삼촌하고 평상시에 아끼던 그 매니저의 눈치 덕분에 살기는 살았고, 예. 이번에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뭐 오누이 뭐 여동생 형 다 만나실 텐데, 예. 가족 간에 화기애애하고 돈독하시라고, 예, 오빠 여동생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화기애애한 이야기 하나 전달드려봤습니다. 돌비 공포 라디오 시들무다운 이야기네요. 네. 오늘 동덕고관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네, 돌비님.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동덕고관님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말이 있잖아요. 적은 가까이 있다. 근데 그게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일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